지난주는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저는 걸그룹이나 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거보다는 한류의 산업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류가 우리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빛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번 주도 자신감 넘치게 하고 싶습니다. 무섭다. 지난주 한류였죠. 한류. 우리가 방송하고 나니까 이틀인가 지나서 신문에 이제 큰 기사가 나왔어요. 한류가 한류만을 위한 한류를 부르짖는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잘 시의적절하게 또 방송을 했구나.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언론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MVP를 한번 뽑아보신다면요? 지난주 MVP는 뭐 제 마음속에 MVP는 항상 저고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MVP는 지난주엔 효민 씨가 아주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말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효민 씨. 칭찬은 이번으로 끝. 좀 이따 또 싸웁시다. 지난번에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바뀌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근데 제가 MVP라 하면은 동주부장님, PD님하고 같은 꼴이 되니까 겸손하게 또 박사님인 것 같아요. 지난주 MVP는 제가 이거 MVP 나눠서 했는데 아무래도 김여민 기자가 선방을 지난주에 잘 했어요. 본인이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잘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논쟁이 참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진보 혹은 뭐 좌파 뭐 이렇게 제 스스로 소개해놓고 그 경제편과 한류편을 얘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보수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인지를 제 말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어느 성향을 갖고 있다? 그거는 뭐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 하나의 사건이나 혹은 이슈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모르겠는데요. 동주 PD님처럼 이렇게 카멜레온이시네요. 알고 보니까 휙휙 바뀌어. 그런 것 같아요. 카멜레온. 아니 진보라고 하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 보수예요. 하나도 진보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 진보인 양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아직까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원래 그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자꾸 이상하게 어정쩡한 스탠스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저를 쫓아오니까 제가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상당히 보수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진보적인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은 참 제가 청년일까 아닐까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 마음은 항상 청년인데 뭐 누가는 나를 중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실업을 하면 청년 실업은 아니니까 뼈에 확 와닿진 않습니다만 실업은 와닿습니다. 그런데 우리 효민 씨가 과연 오늘 어떤 논점으로 저를 공격할지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있고 나름대로 이 전략을 많이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유리한 측면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박사님이 제 편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네, 청년 실업. 저는 뜨겁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청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콱콱 와닿지만 또 두 분은 또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좀 간조적일 것 같기도 하고 냉소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논리를 가지고 달려들겠습니다. 청년 실업. 참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오늘 논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우리 시청자들이 아마 청년층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또 통해서 우리가 이슈를 제시하고 해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박사의 세상 읽기로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신다라는 예감이 지금 들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저 때문에 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물론 이 박사님 때문에 보신 분들 많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실업과 관련된 말씀이고요. 청년 실업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가는 청년이 있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실 것 같고, 기본 입장 정리부터 조금 해볼까요? 난 청년 실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효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청년 실업은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구조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해설은 작게 계속 듣기로 하고요. 네. 그래, 사회 구조. 그렇죠. 사회 구조의 문제인데 결국 나타나는 그 현현상 나타나는 것은 저는 그 세대 간의 부조화 이것이 청년 실업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그 청년 실업을 우리가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청년 실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저희 그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주제가 이건데 단 한마디로 이 청년 실업을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네네. 우리 네. 딸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 달에 아빠 그 아이들 눈 높이 낮추라고 그 얘기할 거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높이 낮추라는 거에 대한 상당한 그 젊은이들의 반감이 있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방법을 찾는다면은 젊은이들한테 가장 좋은 전 해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 말하면 이제 진짜 처음부터 완전 욕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청년 실업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은 없다. 실업자인 청년은 없다. 그 말씀은 이제 풀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약간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말씀이 정확한 말씀은 실업자인 청년은 없다. 약간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발언 같기도 하고. 섞여 있죠.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발언과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전략의 얼굴은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중립적이고 이런 저는 논제이긴 합니다. 오늘 김P를 처음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고도의 아주 그 철학적인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실상이 오늘 좀 밝혀지겠죠? 제가 오늘 머리를 많이 쓰고 있어서 여러분께서 제 머리의 이 지식의 수준과 이 지능 수준을 오늘 판단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그 철학적인 더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그럼 뭐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는 소리죠. 그 지난번에 뭐 대기업한테 돈 쓰라고 했더니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오늘 노점 전리는 일단 시작된 것 같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좀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네. 뉴스들을 좀 골라봤어요. 그래서 청년 실업과 관련된 뉴스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저희 함께 계속 이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체감은 하고 있었지만 숫자로도 그 심각성이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청년 취업자 수가 지난 1980년 이후 가장 적었고요. 청년 실업률은 8%까지 치솟았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 도서관. 겨울방학이지만 취업 준비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꽉 찬 열람실은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취업 준비로 인해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8%였습니다. 2012년보다 0.5%포인트 높아졌고 청년 취업자 수는 1980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심지어 30대 이상 전 연령층의 실업자가 줄었는데도 유독 청년층 실업자는 18,000명이 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조차 악화됐던 청년 실업률은 2011년과 2012년 조금 나아지다 작년엔 다시 8%로 나빠졌습니다. 정부의 각종 고용 정책 등에 힘입어 전체 실업률은 1.6% 줄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될 청년 실업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암울한 뉴스긴 하네요. 저게 지금 불과 몇 개월 전 그렇죠. 통계인데
저게 8% 되는데 지금 9.5%까지 다시 또 올라가. 치솟았어요. 근데 저 취업률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인 거 아시죠? 다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은 이력서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직자로 안 봐서 그분들은 취업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일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취업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또 PC방에서 뭐 게임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냥 백수 상태로 지내신 그냥 포기한 분들, 그런 분들도 취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거 8%는 의미가 사실 있나요? 저는 저거 곱하기 한 5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좋은 말인데요. 네. 그건 꼭 청년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주부도 실업에 포함 안 시키죠. 이거 어르신들이 이제 나는 구직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이라고 포함 안 되신 분들, 근데 생계는 어렵고 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도 포함 안 돼요. 그래서 실업률과 관련된 통계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는 저 역시도 의문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업률이 한 22% 정도 돼요. 근데 그 김현민 기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통계의 범위를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축소해서 잡는 경향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은 다 빼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적극적인 그 취업 행위를 하는 사람만 이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통계상의 오류가 있어요. 그것도 뭐 정부가 알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왜 청년 실업 문제가 이렇게 아까 우리 그 김 PD 얘기하신 대로 이게 뭐 사실 다 있죠. 40대, 50대 뭐 실업자들도 있고 오히려 더 그게 더 지금 그렇죠. 더 문제가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가장이 실업자이니까 그 가정 전체가 실업 상태로 빠지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왜 청년 취업이 이렇게 중시되고 이슈가 되는지 아세요? 아까 저 영상에서도 봤듯이 연세대 학생이 지금 발언을 했잖아요. 취업이 힘들다고. 근데 연세대는 사실 수능 그친 친구들의 1.4%가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 상위 1.4%가 들어간 학교 학생인데 지금 취업이 힘들다고 했어요. 그만큼 공부를 하면서 주위에 눈 돌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시장이 뭔지, 취업 문제가 뭔지, 내가 또 갈 방향이 뭔지를 몰라서 대학원이나 그냥 고시 공부를 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이 취업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다가 대학교에 가서 한 4학년쯤 돼서 막 맞닥뜨리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갈 곳을 잃고 그때부터 이제 취업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는데 대학교만 들어가면 되는 사회거든요. 우리는 네. 고등학교 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그 입시 교육에 매달려서 대학만 들어가면은 마치 큰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대학 들어가면은 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노느라고 바빴어요. 네. 근데 이 놀 시간이 없는 거야. 이게 인생은 일하는 거 아니면 노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 공부만 하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사실 놀아요 많이. 네. 놀고 하다 보면은 학점도 따야 되고 뭐 해서 휴학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요새는 대학이 4년제 대학이 없대요. 오, 6년제? 뭐 4년제는 정해진 거고 실제로 나오는 것까지 따지면 되게 6년제 되는 거야 대학이. 맞아. 네. 그만큼 이제 대학 생활 자체도 힘들고 지금 얘기한 대로 꼭 4학년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어떡하지? 뭐 영어도 좀 했어야 되는데 못했지.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뭐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했는데 못했지.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취업 스펙을 쌓으려고 이렇게 또 돈을 투자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교육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청년 실업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청년의 그 나이 규정이 30대 미만인가요? 30대 미만. 15세에서 29세? 그래서 왜냐면 실업률에서는 15세는 청소년일 수 있고 그 20세부터 30세 사이? 청년에 대한 정의도 네. 각기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 잡을 때는 15세에서 29세를 잡아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이나 뭐 창업이나 이런 거 지원할 때는 15세에서 34세까지 또 특이하네. 예, 그렇게 또 넓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량적인 나이 가지고 정량적으로 청년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네. 왜냐면은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얘기하셨는데 20대도 노인이 많고 50대도 청년이 많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청년이라는 걸 사전적 의미를 제가 봤더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참 힘이 넘치는 그 세대를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힘이 넘쳐요? 네, 저는 아직. 그럼 청년이네. 결국은 정신적으로나 이 신체적으로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이게 왕성하게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 실업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국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주변에 청년 실업자가 있습니까? 네, 있죠. 어때요? 실업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 실업은 직장을 갖지 못하거나 돈벌이의 수단을 갖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건 실업일 수 있어요. 네, 아까 효민 기자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논점이 오늘 부각된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연세대생이 전 뭐 학생이 1.4%인데 저 사람도 취업을 못한다. 그러니 나머지는 어떻겠느냐. 뭐 이런 논점이에요. 사실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전에 학력 우선주의가 아주 많이 팽배했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지배됐을 때 연세대생이 취업을 못했다. 쟤는 좀 문제가 있거나 너무 뭐 놀았거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세상이죠. 평준화의 과정을 갖고 있고 대학이라는 것도 물론 어떤 학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자기 척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학 이름만 가지고 뭔가 정해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기 삶을 관리하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문제는 대학 레벨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그죠? 그리고 그 레벨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갖다 들이댈 때 솔직히 말해 들이댈 때 저렇게 고학력자가 다 놀고 있으니 나머지는 어떻겠느냐 라는 공포감이 좀 있는 거예요. 비약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비약일까요? 갑자기 뭐 제가 대학 서열화를 얘기한 건 아니고 그만큼 힘들다는 걸 강조하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막 연세대 학생이라서 뭐그 밑에는 다 안 될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그러니까 그게 옳은 말씀이에요. 네. 옳은 말씀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측면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무의식 중에 갖고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효민 씨가 그걸 가지고 의식적으로 그 서열에 의해서 저 사람도 저런데 이 말은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특히 대학이라는 부분이 취업을 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요즘은 해석이 많이 되고 있어서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 이전의 현상들은 그럼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 안 된 사람들도 꽤 있는데 예전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혹은 좋은 직장을 못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논점이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제 입장은 뭐냐면 분명히 일할 수 있는 구석은 있다. 자기 마음에 들으냐 안 들으냐 일 수도 있다. 결국은 눈높이 아까 그 얘기 같은데 네. 그게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싫어하는 얘기겠죠. 네. 당연히 저도 싫었어요. 20대 때 저도 아니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정리를 해봐요. 그럼 지금 뭔 얘기지? 김효민 기자는 저렇게 뭐 상위 몇 %, 아주 탑에 있는 우리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저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 않느냐. 그만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 또 김 PD 말씀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대학이 좋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되고 그럼 노력 안 해도 그냥 막 되는 거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벌이나 학력을 너무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통하던 거다. 그렇죠. 아니, 사회가 변했다라는 거죠. 사회가 변했다. 제 말의 논점은 아까 논점은 어쨌든 주변을 보면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도서관 가면 바깥 세상을 모른 채 그냥 행시, 뭐 사시, 온갖 공부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막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다들 그 백수 상태로 뭐 취업이 실업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너무 자괴감이 커요. 붙을 만한 대학을 가는 거죠. 붙을 만한 학과를 가는 거지.
자기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 왜 가야 되는지, 무슨 목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하거나 고민할 시간도 없고 부모가 그런 기회조차 사실 주지 않죠. 그건 아마 대한민국의 어느 가정이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모들이 조급증, 불안감, 경쟁심 이런 것에 의해서 자녀 교육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부모가 잘 지도하고 리드해야 되는데 부모들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옆에 부모하고 싸워서 이기고 경쟁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갔다 서열화된 그 순위를 놓고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갔다 얘가 정말 좋아서 뭐 이과를 갔는데 사회는 걔는 실력이 없어서 저과를 갔다. 무조건 사회는 이과를 가야만이 이런 과가 최고 유행하는 과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단일 시각을 가지고 맞아요. 판단하니까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고 인력 정책도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학의 교육, 우리가 입시 교육 이거에 대한 문제를 청년 실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 아까 그 눈높이 문제도 사실 여기에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말씀하신 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감정들이 섞여 있어요. 이 문제를 보는 철저한 이성이 없고 감정들이 다 섞여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는 어른들이잖아요 라는 감정과 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부분은 좋은 세상과 삶을 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지 우리가 언제 너희들을 갖다가 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정해서 그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라는 감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논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눈높이 이거는 두 번째의 문제인 것 같고요. 통념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감정 때문에. 그게 자식 입장에서도 똑같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똑같다. 부모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불안감, 내 아이가 뒤처지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막 심리적인 그래서 정말로 투자를 게을리한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사교육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아르바이트하고 한 부모님들이 어디 계세요. 근데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받은 수혜자는 당연한 걸 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어머니한테 요구해서 물론 가정교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나는 이런 게 정말 하고 싶어서 나 이 길을 가겠다 라는 용기 있는 그런 생각을 물론 청소년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되게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런 용기 있던 얘기들이 가정 내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의 문제이긴 한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제 논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청년에게 실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년은 실업 과정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하고 있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실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을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일이다. 나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말 자기 인생을 결정할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일을 하고 있어도 실업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게 될 테니까. 제 논점은 그겁니다. 청년은 실업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찾아가는 길에 있지 직장이 그렇게 모든 걸 결정해 주는 세상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직장을 바꾸기가 쉬운가요? 물론 쉽지 않죠. 네. 내가 본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치 않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 길로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못 찾는 채 그냥 그 길로 쭉 가게 되는 인생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구조의 문제지 그 개인이 노력 안 했다고 저는 안 보여요. 그 청년들의 문제다. 자꾸 청년 너희가 노력 안 해서 그래. 너가 좋은 일 못 찾아서 그래. 이게 말이 안 돼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논쟁 좀 붙여보죠. 네, 대표 저 박사님께서 잠깐만 계시고요.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방금 말한 부분이 그래 나 이렇게 살아. 나 이런 일을 해. 라는 것에 만족이 없으면 정말 만족하는 일을 부업으로 하건 취업으로 하건 혹은 취미로 하건 하는 게 청년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은 있어야죠. 근데 구조적인 모습만 계속 얘기하지 내가 무슨 일을 정말로 하고 싶었다는 것에 대해서 탓만 하지 그걸 찾아가려는 노력을 정말 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말 불분명하게 자기 입장만 강조한다. 이게 제 논점입니다. 그러면 실업의 원인은 개인의 책임이다. 그 부분도 상당히 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서
뭐 취업 이런 것까지 신경 쓸 다른 그냥 취업만 준비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급 받으면 20만 원 뭐 한 달에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로 방세 내고 그런 굴레에 계속 갇혀버린 사람들은 그러면 개인의 노력의 문제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육체적인 노력을 하고 정말 피곤할 정도로 자기 인생을 빠듯하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널널하게 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널널하게 살지 못하는 만큼 자기 열정과 자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냥 탓하고 난 이래 라는 자기감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주인공인 거죠. 그거 오늘 편좀 들어주려고 그랬더니 제가 안 된 건가요? 그러면은 결국 그 얘기네. 남을 탓. 그러면은 아까 어디 고시원에서 고생하면서 일하는 애들이 남을 탓하나? 남을 탓하기보다는 그냥 점점 좌절을 맛보게 되죠. 좌절을 맛본다. 계속해서 좌절을 맛보고 자신감이 잃어가고 그러다 보면 격차는 점점 커지고. 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하나는 박사님의 어떤 입장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현상을 보는 이제 어떤 물론 감정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을 보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논점을 갈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거는 개개인의 어떤 능력, 개개인이 어떻게 열심히 하고 덜하고 이 문제는 일단 뒤로 접어둬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업률을 통계를 내는 이유는 개개인의 문제를 보기가 어려운 거야 이게. 일자리가 막 왕성하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은 개개인과 관계없이 기회들이 막 주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청년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면은 그 개개인의 차이를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두 분이 오늘 막 초반부터 뭐 내가 없는 사이에 뭔 일이 있었나? 아니에요. 뭔 일 있었어요? 네,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실업률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잖아요. 또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고 젊은 사람들한테 막 여러 가지 지금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명석한 신PD 입장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예전만큼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물론 이건 보수적인 생각에 대한 대변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만큼 좀 힘든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그 비용이 예전에는 그 직장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이 됐었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안 될 정도로 임금이 낮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게 되는 공장들의 입장을 보면 그럼 생산비를 계속 높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를 있는 것을 누릴 수도 없고 하니 그런 현상.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채워왔던 일자리는 다른 쪽으로 대체하고 신규로 개발되는 일자리들은 많지 않고 그러니 전반적인 사회가 다 새로운 능력들을 갖춰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봐서는 전혀 늘어나지 않고 감소하니까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아까 그 대학생들 얘기했잖아요. 대학생들 얘기했는데 참 그 대학이라는 저는 대학을 산업으로 봐요. 산업으로.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대학을 뭐 지식의 전당이고 뭐 신성한 뭐 상아탑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대학이 참 직무를 굉장히 유기를 많이 했고 학생들을 상대로 참 이런 말 해도 되는데 그걸 좀 우리 장사한 거죠? 제가 할게요. 장사한 거야 대학들이. 네.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진리를 공부하라 해서 전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문 지방에서 뭐 취업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들어가 봤더니 취업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하루 종일. 1학년 때부터 자격증 공부에 뭐 취업에 관련된 수업은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학이 진리를 공부하는 곳이 맞는가? 아니면 취업 학원이 되는 곳이 맞는가?
물론 당연히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 맞는데 사회 구조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내가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청년실업의 원인은요, 산업공상이라는 그 산업공상이라는 직업의 어떤 관념, 그 계층, 계급 이것이 우리 사회를 최근까지도 강하게 지배해 왔어요. 예, 지배해 왔는데 우리가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 국민소득이 3만 불까지 오고 한 근본적인 그 원인, 기여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거는 정말로 열심히 일한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정말로 열심히 했었죠. 그렇죠. 답을 딱 얘기하니까 고맙네요. 오늘 이제 큰 들어가는데. 감사합니다. 아 이제 잘해야 돼 내가. 자꾸 우리가 세계 최고의 그 근면성실. 그것도 있지만 세계 최고의 교육열이라고 해요. 교육열.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단호하게 저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교육열이라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교육열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맞물려 가는 거야 이게. 경제가 발전하니까 부가가치 있는 걸 찾게 되고 부가가치 있는 자리는 더 배운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배운 사람이 가면은 또 못 배운 사람보다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력과 지혜와 힘이 더 세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기 중국이 교육열이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왜? 경제가 성장하니까 맞아. 교육열을 높여놓고 경제가 성장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경제가 성장한 거는 근면성, 일을 많이 한 거야. 현장에 가서 그렇죠. 열심히 일한 대가예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하고 돈을 갖다 어디에 바쳤냐면은 저는 대학에 갖다 바쳤다고 봐요. 예, 온 국민이 마치 뭐 주민등록증 하나 만드는 것이보다 대학 졸업장을 만들어야 타이틀. 결혼도 할 수 있고 누구한테 뭐 자식 뭐 딸 요새 뭐해 뭐 아들 뭐해 어느 학교 다녀 그걸 왜 물어봐요? 그렇죠. 물어봐가지고 자기 아이보다 조금 뭐 서열이 낮은 학교에 가면은 그때 이제 딱 부모가 품을 딱 이렇게 하고 자기가 좀 저기 하면 바로 굽히고 들어가고 이런 문화가 알게 모르게 형성이 되니 정말 아까 김현민 기자 얘기한 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대학에서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전략적으로 공부한 친구.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어차피 사회적으로도 좀 어렵고 일자리도 많지 않으니까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한다. 그게 부럽다. 전 그 공감이 갑니다. 왜 공감이 가냐면은 이제는 대학을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어.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또 좋은 대학 내에서의 경쟁, 치열한 경쟁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풋하고 아웃풋이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야 되는데 끝없이 쏟아붓는 거야. 옛날에 의학 전문 대학은 법학 전문 대학은 있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들어가는데 지금은 돈 없으면은 못 가요. 의정 버튼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교육 시스템인데 저는 이게 한계에 지금 왔어요. 사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대학이 우리 교육부에서 막 구조조정도 하고 막 하지만 좋은 현상입니다. 더 구조조정하고 대학을 더 줄이고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교수님들은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또 다른 자리 얼마든지 찾아갈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정말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젊은 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늘리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자리는 정부가 막 돈을 들여가지고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게 너무 오늘 좀 아니요. 교수님 말씀, 박사님 말씀하신 게 첫 번째는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우리 대학 교육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교육 자체가 아니라 그 대학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들어간 우리의 모든 재화가 열심히 벌어서 결국은 이런 공부를 시켰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자식에게 물려준 게 뭐 흔히 말해서 돈 있으면 돈을 물려주고 뭐 흔히 이런 얘기도 하고 낚시질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낚시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대학을 보냈는데 사실 대학은 물고기를 하나도 없는 곳에 낚싯대를 들이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낳은 것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논점이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휴민 씨도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바라보는 거에 감정이 심각하다고. 누가 이런 말을 딱 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한들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아까 그 절망감이나 자괴감이 많이 들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문제야 그러면 분발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당연히 네가 문제야 라고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좀 달리 생각해 보는 게 어때가 아니라 손가락질 하듯이 예전 같지 않아 뭐 젊은 친구들이 이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꽉 차 있는 게 청년 실업에 많이 섞여 있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논증적인 어떤 논리적인 어떤 대응이 잘 안 돼요. 막 하면 내 말에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 맞아. 그것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서 이게 가능할 것 같아라고 딱 제시하면 일단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요.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까 그 김혜민 기자가 얘기한 이게 나는 대학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막 공부를 했는데 지방대에 있는 친구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 그 얘기가 지방대뿐만 아니라 과도 좀 그렇죠. 네. 과별로도 어떤 과는 취업 준비만 하게끔 장려를 하는 과가 있고 어떤 과는 그냥 정말 뭘 배우는지 모르게끔 그냥 그건 뭐 어떤 좀 소수의 문제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얘기를 입수해석해 보면은 지금 김 PD가 얘기하신 노력하면 되는 거네 이게 또. 그렇죠. 그죠?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 노력하는 데는 그렇게 1학년서부터 취업을 준비하고 막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여기는 넋없이 넉넉히 도서관에서 책만 소설도 보고 뭐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해서 이거 취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만 명이 지원을 해서 뭐 한 10명 정도 뽑는 회사가 많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런 회사에서 그렇게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잖아요. 그냥 뭐 따로 내가 외국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따로 막 뭘 배우려고 하면 요즘에 다 돈 드는 세상이니까 뭐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고 체력이 다 하니까 학교 공부하기도 바쁜 그런 노인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외국 갔다 와서 막 어학연수 다녀오고 그런 스펙을 채워주는 그런 스펙을 뽑아주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말씀대로 눈높이를 낮춰서 생각하면 워낙 힘들어하는 주변 상황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장래를 보고 우리가 또 바보입니까? 그렇다고 누구는 저렇게 편한 세상을 살고 누구는 이렇게 또 좀 막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걸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부터 좋아하는 일이 막 나는 뭐 3D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그거는 거의 뭐 스님으로 살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또 이해가 가네. 젊은 그 대학생들의 그 고민, 그 현실을 사실 부모들이나 이 기성세대나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왜 니들이 열심히 하면 되지? 쟤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사실 그 논리 가지고 애들을 그렇죠. 이렇게 채찍질을 해왔어. 그렇지. 쟤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쟤는 뭐 1등 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이거 가지고 돈 투자할 테니까 너 해라. 막 이렇게 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한계, 또 아무리 노력해도 50명, 100명에서 1명만 뽑아주고. 그렇죠. 일단 저도 좀 공감을 좀 해보기 위한 입장으로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돈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좋은 용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되는 일을 무분별하게 찾아다니다 보니 때로는 자신의 몸을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청년 아르바이트의 그늘진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대학생들.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수많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아요. 등록금 자체가 너무 비싸고 더군다나 우리 생활하는 비용이 학생이 그냥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감당하기엔 너무나 좀 높은 것 같아요. 비용 자체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대학 4년간 서빙과 과외, 호객 행위 등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졸업반이고 하다 보니까 알바에 매진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딜레마죠, 딜레마. 약간 돈 나가는 건 계속 나가는데 또 버는 건 없으니까 이걸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아르바이트를 했던 만큼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그는 지금은 졸업을 위해 일을 그만두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방학 되고 나면 또 다른 일을 해야겠죠. 방학도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고 하니까 뭐 옛날 같이 또 무슨 생동성을 하거나 뭐 아니면 소위 말하면 뭐 밤에 일하는 일들을 해서 뭐 짧은 기간에 많이 벌 수 있는 걸 해야죠. 그지? 그러니까 저는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냐면 저 남자분이 저렇게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이력서에다가 아르바이트를 적을 순 없어요. 딱히 막 나는 이런 아르바이트 그럼 다른 애들도 다 했어? 이렇게 어른들은 생각하시고 뭐 너만 고생하니?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작 뽑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공부만 했던 A+, 그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사람들, 저 사람의 경우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병행한다는 거는 그 논점이에요. 저는 저희들은 이렇게 배워왔어요 라고 말하는 거에 물론 제 이해합니다. 공부하라고 했고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세대인 것 같거든요. 대학 가야 되는데 너 이 대학 갈래 저 대학 갈래 그러면 이 대학 가야 된다. 혹은 뭐 이과 갈래 저과 갈래 그러면 당연히 이과 가야지. 흔히 말하는 선호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선호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저희 세대는. 근데 요즘은 조금 더 뭐 이렇게 진전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심화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만큼은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야, 너 나만큼은 해야지. 그럴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라는 걸 수도 있고요. 단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요. 정말 힘들게 일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등록금 이거 너무 비싸고 맞아요. 그걸 잘못 만든 건 누가 잘못 만들었냐? 어른들이 맞고 부모님들이 잘못 만든 거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면 뭐 성립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그것이 밝혀지고 발견되고 하시는 것들에 대한 길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과정에서 이제 새로 발견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좌절은 당연할 수도 있고 절망은 당연할 수도 있어요.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면 솔직히 박사님도 느끼신 걸 수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엔 그렇게 넉넉했습니까? 그 당시엔 그렇게 기회가 많았습니까? 대학 가면 다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대학 가서 다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극복해야 될 경쟁들은 더 많았고 그 하나하나를 극복하는 데서는 엄청난 노력들은 더 많았어요. 다만 아까 드린 말씀에 감정이 좀 다른 거죠.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감정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거는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는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얘기를 하니까 막 머리가 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왜? 개개인이 열심히 사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는 거는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는 걸 가지고 있어야 이게 희망이 있는 건데 저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픈 거죠. 막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저희 둘째 아이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뭐 1시간 하면은 4,500원? 그렇게 받는데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방송 끝나고 우리 둘째 아이 아르바이트 하는 데 가서 커피 한 잔씩 마시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걔가 4시간, 5시간 하는데 우리 저기 5가지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는 건 끝이야. 그래서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 청년들 그리고 과연 정말 대학생들이 해야 할 일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꼭 대학을 나와야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우리 김효민 기자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은 안 되는 직업 한번 들어보시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전체 생각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생각해봐요. 솔직히 의사는 그렇지. 해야 될 것 같고 또 법대, 변호사 이런 거 어떤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네. 또 그다음
컴퓨터 뭐 회로 만들고 그렇죠. 엔지니어 전자, 기술자들, 네. 과학기술자. 네. 그렇죠. 그다음에는 뭐 어느 정도는 학원이나 다른 거에서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현장에 가서 배우면서 응용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러한 꼭 대학을 나와야만 되는 직업이 1년에 그런 직업만 만약에 신입사원을 뽑는다 그러면은 몇 명이나 뽑을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그죠? 네. 제가 한번 그걸 이렇게 대충 정확한 통계가 어디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꼭 대학 나와야만 되는 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라 이런 이제 전문 직종, 과학기술자, 뭐 연구원에 뭐 오랫동안 돈 걱정 안 하고 꾸준히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직업 뭐 따져보니까 한 15,000명 정도? 나머지는 다 뭐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학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컴퓨터도요. 조립하는데 뭐 자격증 필요한가? 저기 그 무슨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 뭐 이런 고등학교 그 아이들이요. 더 잘하죠. 더 잘해. 걔들은 맨날 뜯었다 풀었다 이 컴퓨터 엊그제 그 텔레비전 방송 보니까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우리가 이거 비밀 걸잖아요. 네. 그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주고 하니까 뭐 불과 1분 만에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작 만든 삼성이나 LG에 있는 거기를 갔더니 5%. 그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재학생 애들도 이거를 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잠궈놓은 것도 풀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학이 너무 살쪘다. 쓸데없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부와 대학이 너무 대학 산업을 키우면서 가정과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것도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요. 하여튼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박사님께서는 지금의 현상 중에 가장 큰 책임에 넘어오는 대학 쪽에 있다. 대학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대학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에도 물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러면은 정부도 책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난번에 4대강 얘기 제가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죄송합니다. 뭐 지났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계실 때는 제가 이런 얘기 못했습니다만 정말 4대강 하면서 청년 취업이 몇 자리가 생겼을까요? 그렇죠. 네. 그 4대강 몇십조 불 때 혹시 일자리 있나 대학생들이 거기 기웃거리던가요? 네. 4대강 주변에서 대학 취업 박람회라도 한번 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를 정말 대학생들이 전공한 학과를 잘 분석하고 그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뭔지 이런 걸 봐가지고 요즘 그거 뜨지 않습니까? IT와 제조를 접목한 ICT, 네, 융합. 융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과나 뭐 아니면은 이 인문계열 나온 학생들도 IT 기술을 가르치면요, IT 기술과 관련되는 뭐 역사,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상품이 나와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산을 대학생들한테 야 앞으로는 문과가 취업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 걔네들한테 ICT를 이제 지금 정부가 그 정책을 발표했어요 벌써.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4대강 사업할 때부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게文과 학생들한테 돈을 한 몇 조만 들이면은 ICT 교육을 다 시키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을 다 교육시키면은 정말 적은 돈으로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부가 거시적인 정책을 가지고 인력의 흐름을 어디로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대학도 좀 못마땅했지만은 정부도 그런 노력을 좀 일찍 했어야 되는 거다. 적어도 한 4, 5년 전에 그런 정책을 썼더라면은 최고의 청년 실업률
자랑하는 지금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부가 물론 ICT 같은 그런 인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을 좀 높여주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저렇게 열심히 해도 나아지는 구조가 아니고 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루살이처럼 하루 벌어 하루 끝나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일을 찾고 이럴 기회조차 없어요. 저도 커피 알바를 해봤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여력이 생기게끔 해주면 공부도 하고 뭐 하는데, 그렇게 쪼들리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무언가에 쪼들린다는 거 굉장히 개개인한테 힘든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자꾸 아쉽냐면, 부모님이건 우리 젊은 세대건 내가 돈을 내고 뭔가를 배워야 하고 그것이 나에게 돈을 내야만 이렇게 또 획득이 될 거라라는 생각들이죠. 방금 말씀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 고등학생과 효민 씨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만나면 되는 거죠. 만나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물론 그건 다양해요. 하지만 제가 남다른 건 뭐냐면, 실패하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남고 해봤던 실험 과정이 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는 그것이 남아서 성장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1등이 아니면 사람을 못나는 세상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서로 만나지를 않아요. 근데 만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마련해라 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정부 정책이 글로 가야 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을 많이 제공하는 측면으로 교육의 어떤 장이 필요하고 산업의 장도 필요한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서로가 알고자 하고 서로 생각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협력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협력 유대 관계에 대한 부분이 형성이 잘 안 된다.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젊은층도 그렇고, 만나서 내가 이거 정말 제한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두려움이 앞서겠죠. 내가 이거 시간을 여기다 써도 돼? 학원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좀 배워서 저쪽을 자격증을 하나 더 따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공포감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또 이제 개인의 노력과 선택의 문제. 네, 제가 지금 계속 그 방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그 개인의 선택과 노력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체계의 정부 정책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효민 씨가 말한 것처럼 시급을 더 올렸다는 게 더 현실적이다 라는 것과, 저는 그 부분보다는 지금 개인들이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을 늘려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라는 논점의 차이인 거죠. 개인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된다. 그죠?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뭐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었고, 7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뭐 13시간? 네, 13시간, 뭐 20시간씩 네.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오고, 도시는 또 팽창하고, 우리도 그걸 겪었잖아요. 그렇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걸 다 겪었어. 그 뭘 얘기하냐면은, 개인이 선택하고 개인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큰 장을 만드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해법이다. 경제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일자리가 막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어느 정부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기술혁명이든 산업혁명이든 간에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산업을 하나 딱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지고 우리 뭐 IT 전문가들이 세계에서 지금 최고로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그쪽 방향을 잡아서 엄청나게 투자를 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ICT, 이 스마트폰이 세계 1위다. 그 다음에 통신회사들. 다 이거 그런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두 분 얘기하신 거에서도 있지만, 뭐 이과생이지만 문과적인 소양을 갖고, 문과생이어도 IT나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하길 원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그건 하나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방안 중에 하나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과가 이걸 폐지할 수 있나요? 아니, 문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금 뭐 문사철 해가지고 또 그 열풍이 또 막 불고, 우리가 지난번에 토론했지만은 뭐 문화 콘텐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류, 이런 지식 서비스 산업, 특히 이제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산업은 또 서비스 산업이에요. 그렇죠. 선진국은 서비스가 다르거든.
산업은 많아요 지금. 네. 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다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 문과생들도 좋죠. 그쪽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런 일자리를 미리미리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걸 미리미리 정부가 대비해서 좀 했으면 이 젊은이들한테 그런 짐이 덜 가지 않느냐. 개인 선택의 문제가 자꾸 이렇게 대두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쪽은 일자리가 없고 쟤는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데 또 저쪽은 사람이 모자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 수요 예측일까요? 뭐 산업 수요 예측과 같이 수요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교육들인 거죠, 우리 정말. 그렇죠. 어느 부분에 어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 그걸 알지만은 대학들의 그 가르쳐주지 않죠. 의료조정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는 막 버틸 수 없는 이제 인구가 학령 인구가 막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학들이 정부가 볼 때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대학들이 막 퍽퍽 낮아지니까 원인을 지금부터 주는 거죠. 인구가 이렇게 줄면은 학생이 뭐 1년에 뭐 몇만 명씩 지금 줄어나는 판이면은 생각해보세요. 6만 명이 준다 그러면은 2,000명 신입생 모집하는 학교 30개가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학이 300, 뭐 한 50개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해마다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준비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저희 인구가 최악이 2050년 시나리오거든요. 아직까지도 뭐 34년 있으니까 우리는 또 뭐 기동력이 있는 나라니까 좀 준비하면 빨리빨리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적인 것들을 좀 해놓고 젊은 사람들한테 뭘 요구를 해야지. 김여민 기자가 오늘 이제 뭐 저렇게 동영상까지 준비해왔는데 사실은 저건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저도 젊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하고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누굴 탓하고 그럴 게 뭐 있나. 기회는 누구한테나 열려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나 열려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고생하는 것들 이제 고생하는 모습을 저렇게 보니까 고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있겠죠. 단이요. 단. 왜 많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죠? 단 많다고 생각해요. 단을.